1991년 1월 19일 13시 47분 리클루소 톨리니 대위는 레이더를 고정했습니다. 그는 마하 2.5의 속도로 그에게 돌진하는 두 대의 이라크 미그 25 폭스배트를 조준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국경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이라크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톨리니는 37세의 레이건 시대 F-15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고릴라 부대로 알려진 58번째 전술전투 비행대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미그기들은 30마일 밖에 있었고 초당 3000피트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톨리니에게는 그들이 레이더에서 사라지기까지 10초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본능과 교리는 그에게 즉시 발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대의 미그 29는 폭스배트 앞에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노출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의 고도보다 15,000피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톨리니는 브리핑과 시뮬레이션에서 이 패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 전투에서 이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라크군은 함정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이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3일째, 이라크 공군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연합군 부대는 첫날 밤 1000회 이상의 출격을 시작했습니다. 33 전술전투 비행단의 F-15C 이글이 이라크 영공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미국의 제공권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존 켈크 대위는 03시 05분에 연합군의 첫 번째 공중전 격추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AIM-7 스페로우 미사일로 미그 29를 격추했습니다. 그 미그기는 바그다드 상공의 어둠 속에서 보라색 불꽃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4대의 이라크 전투기가 추가로 격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그 29와 미라지 F1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측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1월 19일까지 이라크 공군은 갇혀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싸울 수 없었습니다. F-15 편대가 이라크 영공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이란 국경을 순찰하며 탈출하려는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대부분의 항공기를 강화된 벙커에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미래의 사용을 위해 항공기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벙커들은 무덤이 되었습니다. 미군 F-15E와 F-111S는 정밀 유도 무기로 경납고와 대피소를 공격했습니다. 3일 만에 18대의 미그 25가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공군은 72시간 동안 아마도 100회의 전투 출격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는 교전하기 전에 되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미그 25 부대는 이란으로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미그 29와 수 24와 달리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탐무주와 카데시아 공군 기지에는 15대의 폭스배트가 작전 가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군에서 가장 빠른 요격기로 마하 2.83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련제였으며 미군 폭격기가 소련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월 18일 이라크 공군 사령관들은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포위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전은 미그 25를 여러 방향에서 발진시키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미그기들을 고립된 F-15 편대에 유도할 것이었습니다. 한 대의 미그기는 미끼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대는 미군이 방심하는 동안 측면에서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1909 11년 1월 19일 04시 30분에 한 번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미그 25 편대는 이라크 레이더를 방해하던 미합 중국 공군이 F-111 레이븐을 교란했습니다. 이는 이라크 지대공 미사일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격추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중 첫 번째 미군 전투 손실이었습니다. 이 성공으로 이라크 사령관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다시 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F-15C 편대를 목표로 삼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란 국경을 순찰하던 이글 편대였습니다. 날짜는 1991년 1월 19일 13시 30분이었습니다. 장소는 사우디 이라크 국경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릭 톨리니 대위는 4대의 F-15C 이글 편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출 부호는 시트고 편대였습니다. 그의 편대원으로는 레리 체리 피츠 대위, 존 제이비 켈크 대위, 그리고 마크 윌리 윌리엄스 대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첫날 밤부터 그와 함께 비행했던 동일한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3일간의 전투를 거쳐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공격 대공 초계였습니다. 그들은 이라크 서부에서 이동식 스커드 발사대를 사냥하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이글은 저고도에서 작전하여 이라크 요격기에 취약했습니다. 시트고 편대는 25,000피트 상공에서 고고도 엄호를 제공했습니다. 톨리니의 F-15C는 표준 제공권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체 모서리에 장착된 4발의 AIM-7M 스페로우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날개 파일런에는 4발의 AIM-9M 사이드와인더 열추적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940발의 20mm M61A1 벌컨 기관포를 장착했습니다. 2개의 프렛 앤 휘트니 F100 터보팬은 5만 파운드의 추력을 생산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5였고 컨포멀 연료 탱크 장착 시 전투 반경은 1061마일이었습니다. F-15C는 한 가지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임무는 적 항공기가 당신을 격추하기 전에 적기를 격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공권을 위해 만들어졌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3일 만에 F-15 편대는 그들의 설계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공중전에서 10대를 격추하고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이왁스가 무전 침묵을 깼습니다. 에이왁스는 시트고 편대에게 360방향의 미확인 항공기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60마일 밖에 있었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접촉이 감지되었습니다. 톨리니는 그의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15,000피트 아래에 2개의 접촉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면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 공군의 최신 전투기인 미그 29 풀크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동성 소련제 4세대 항공기였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시계 외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멧 장착 조준경과 R-60 적외선 미사일을 갖추고 근접 전투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때 톨리니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무언가가 감지되었습니다. 60마일 밖에 2개의 접촉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그룹보다 3마일 뒤에서 더 높은 고도로 비행했습니다. 에이왁스는 그들을 미그 29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톨리니의 레이더 신호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항공기들은 너무 빠르고 너무 높게 비행했습니다. 그들의 비행 프로필은 풀크럼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그 25 폭스배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패턴은 갑자기 이해가 되었습니다. 2대의 미그 29는 낮고 노출된 상태로 비행하며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2대의 미그 25는 고도에서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첫 번째 그룹에 전념했을 때 측면 공격을 위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소련 교리, 즉 자베사 전술로 알려진 함정이었습니다. 한 요소가 화력을 유인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요소는 그때 격추할 것이었습니다. 톨리니에게는 아마도 15초의 결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표준 교리는 가장 가까운 위협을 먼저 교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정면에 있던 미그 29들이었습니다. 그것은 4대의 F-15와 2대의 미그의 대결로 쉬운 격추 확률이었습니다. 그들은 30마일 거리에서 AIM-7 스페로우를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었고 이는 시계 외 거리였습니다. 미그 29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이라크군이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미군이 미그 29에게 돌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그 25가 위에서 그들을 포위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R-40 미사일을 미군 편대에 발사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아마도 격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F-15가 반응하기 전에 그들은 마하 2.5로 도주할 것이었습니다. 톨리니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시트고 편대에게 이라크군이 함정을 설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첫 번째 그룹이 미끼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진짜 위협이었고 그들은 두 번째 그룹과 교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편대를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미그 29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그 25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미그 29들은 예상대로 북동쪽으로 이탈했습니다. 미군을 유인하는 그들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도주했습니다.
미그 25들은 갑자기 방향을 돌려 하강했습니다. 이라크 조종사들은 미군이 그들의 함정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라크 조종사들이 사냥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30마일이었습니다. 톨리니와 켈크는 두 대의 폭스배트의 레이더를 고정했습니다. 그들은 3마일 간격의 선두 추격 대형으로 비행했습니다. 두 미그기는 모두 해발 3000피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음속으로 바그다드를 향해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톨리니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발포 준비를 했습니다. AIM-7 스페로우가 선택되었습니다. 미사일의 레이더 시커는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그때 두 미그기 모두 그의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마일 거리에서 마하 1.5로 비행하던 미그 25들은 F-15에게 측면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미군 레이더 빔의 수직이었습니다. 도플러 레이더는 그들을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지면 잡음이 목표물들을 가렸습니다. 톨리니의 펄스 도플러 레이더는 정면 목표물 탐지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비행하는 목표물 추적에는 취약했습니다. 미그 조종사들은 소련 훈련 덕분에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F-15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시트고1은 그의 편대원인 2, 3, 4에게 레이더 접촉을 상실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유관 수색을 명령했습니다. 체리는 저고도로, 윌리는 고고도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윌리엄스 대위가 편대의 왼쪽 날개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고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지르는 미그 25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름층의 맨 위에 있었고 아마도 지상 2000피트 상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것은 피츠 대위였습니다. 피츠는 교전을 외쳤습니다. 그는 기체를 뒤집어 스플릿 S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25000피트 상공에서 도주하는 폭스배트를 향해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지 압력이 피츠를 화물열차처럼 강타했습니다. 그는 6G, 8G, 10G, 그리고 마침내 12G를 당겼습니다. F-15C는 최대 구지로 평가되었습니다. 피츠는 12G를 당겨 기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날개는 휘어지고 있었고 구조적 손상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회율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 미그기는 피츠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고고도에서 저고도 무기 전환을 위해 자동 획득 모드로 레이더를 고정했습니다. 미그기는 너무 빨라서 즉시 레이더의 커버리지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기동했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피츠는 구름층을 통해 그를 보았고 다시 조준을 확보했습니다. 이라크 조종사도 그를 보았습니다. 폭스배트는 피츠를 향해 급격히 방향을 틀며 방어적인 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동쪽, 남쪽, 서쪽으로 움직이며 오버슈트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피츠는 그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AIM-7 스페로우를 선택하고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동체 레일에서 떨어져 나갔고 모터가 점화되었습니다. 흰 연기 흔적이 흐린 하늘을 가로질러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은 빗나갔습니다. 스페로우는 그 선회율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피츠는 다시 발사했지만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이라크 조종사는 자신의 항공기 최대 성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미군 조종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동으로 폭스배트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피츠는 세 번째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라크 조종사는 그 모든 미사일을 피하며 선회했습니다. 톨리니의 목소리가 무전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는 피츠에게 교전을 중단하고 자신이 목표물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톨리니는 선회 중인 미그기가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동안 원을 가로질러 위치했습니다. 그는 레이더를 고정하고 AIM-7을 선택한 뒤 발사했습니다. 스페로우는 정확하게 추적했습니다. 8초의 비행시간 후 그것은 미그 25를 아래에서 요격했습니다. 근접 신관이 폭발했습니다. 확장형 로드 탄두가 조종석 뒤의 동체를 절단했습니다. 폭스배트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종사는 톨리니의 미사일이 도착하기 1초 전에 탈출했습니다. 잔해가 이라크 사막으로 떨어지는 동안 그의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미그 25가 격추되었습니다. 두 번째 폭스배트는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F-15 편대에서 남쪽으로 8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편대원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탐무즈 공군 기지를 향해 서쪽으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톨리니는 항공기 뒤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식별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각도에서는 미그 25가 F-15나 F-14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쌍발 엔진과 두 개의 수직 안정판을 가진 대형 전투기로 나타났습니다. 교전 규칙은 확실한 식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었을까요? 시간 부족으로 유관 식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기가 도주할 상황이었습니다. 톨리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비행대 주파수를 통해 CITGO 편대의 모든 애프터버너를 즉시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대의 F-15가 즉시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애프터버너는 꺼졌고 배기 노즐에서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톨리니 앞에 있던 항공기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 개의 불꽃 원뿔이 그 엔진에서 보였습니다. 그것은 최대 추력으로 애프터버너를 완전히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톨리니는 날개 아래 미사일 파일런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소련의 R-40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했고 길이가 15피트를 넘었습니다. 미국 항공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미그 25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톨리니는 근거리에서 AIM-7 스페로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5마일 미만의 추적 거리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복스바트의 동체 아래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은 유압 라인, 연료 라인, 그리고 조종면을 절단했습니다. 미그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졌습니다. 탈출은 없었고 조종사는 추락과 함께했습니다. 30초 후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미그 25가 격추되었습니다. 총 교전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톨리니는 그의 편대를 남쪽으로 이끌어 사우디 영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타북 공군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4대의 F-15 모두 온전했습니다. 피치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기체를 제외하고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정비팀은 그 이글을 검사를 위해 비행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이라크 함정이 실패했습니다. 미그 29는 전혀 교전하지 못했습니다. 미그 25도 측면 공격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대의 폭스바트 모두 미사일 한 발 발사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 교전은 이라크 공군의 계산을 하룻밤 사이에 바꿔놓았습니다. 1월 19일 이전에 이라크 지휘관들은 그들의 협공 전술이 F-15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그 25의 속도와 소련의 교리는 미국의 예측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월 19일 이후 그 함정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두 대의 미그 25가 파괴되었습니다. F-15의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함정을 알아차리고 역전시켰으며 4분 만에 두 요격기를 모두 격추했습니다. 이라크에게는 더 나쁘게도 미국은 소련의 교리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브리핑이나 경고는 없었습니다. 오직 전술적 인식과 공격적인 실행이 그들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라크 공군 지휘관들은 명백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F-15C 이글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너무 잘 훈련되었고 너무 공격적이었으며 단순히 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라크는 11일 뒤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는 1991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이 교전은 사마라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이라크 공군의 마지막 공격 작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라크 정보부가 미국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제렉스 31 순찰대는 비상 연료에 도달하고 있었고 재급유가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대의 F-15C만 기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토마스 디츠 대위와 로버트 헤헤만 대위였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라크 지휘관들은 서로 다른 기지에서 두 대의 미그 25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마흐무드 아와드 대위는 카디시아에서 왔습니다. 모하메드 자시마스 산마라이 대위는 탐무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협공 전술을 사용했지만 실행은 더 나았습니다. 미그기들은 두 대의 F-15에 접근했습니다. 헤헤만은 AIM-7 스페로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나는 점화되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빗나갔습니다. 아스 산마라이는 레이더 조준을 성공하고 R-40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무기는 헤헤만의 왼쪽 엔진을 손상시켰지만 그의 F-15는 계속 비행 가능했습니다. 디츠는 아와드와 교전했습니다. 미사일 결함으로 세 발의 AIM-7 스페로우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와드는 디츠를 조준했습니다. 두 대의 F-15 모두 방어 태세로 전환하여 동쪽으로 이탈했습니다. 미그기들은 풀 애프터버너로 서쪽으로 도주하며 탐무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랜디 비검 중령과 린브룸 중위는 공중급유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전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들이 탐무즈에 착륙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격을 위해 자신들의 F-15를 배치했습니다. 고고도 바람이 그들을 바그다드 위로 밀어냈습니다. 이곳은 이라크에서 가장 방어가 삼엄한 영공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가 두 이글 모두를 조준했습니다. 그러나 아군 항공기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비검은 두 미국이 모두의 레이더 조준을 성공했습니다. 그는 발사했지만 두 미사일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는 아와드에게 다시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이 도착하기 전에 아와드는 착륙했습니다. 비검은 최종 접근 중인 아스 산마라이에게 마지막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미그기의 왼쪽 날개 끝에서 10피트 떨어진 곳에 충돌했습니다. 아스 산마라이는 겨우 몇 초 차이로 살아남았습니다. 두 대의 미그 25 모두 탈출했습니다. 한 대의 F-15는 손상되었지만 계속 비행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두 대의 F-15가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어떠한 손실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그 지역에서 1월 30일에 F-15 손실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사마라 작전은 미그 25가 공중전에서 F-15를 격추할 뻔한 가장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이라크가 공격적인 공중작전을 시도한 마지막이었습니다. 2월 중순까지 모든 이라크 공군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지상전 동안 단 한 번의 공격 출격도 없었습니다. 이란 국경을 따라 구축된 F-15C 이글의 방어선은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무패이자 불변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F-15C 대 미그 25의 대결은 경쟁적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미그 25가 한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습니다. 그것은 마하 2.83에 도달할 수 있었고 현역 전투기 중 가장 빠른 기체였습니다. 1960년대의 이 소련 디자인은 미국의 B-70 발키리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키리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을 때 폭스바트는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빨랐으며 마하 3에서 열 응력을 견디기 위해 티타늄 대신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방은 그것을 과대평가했습니다. 1976년 소련 조종사 빅토르 벨렌코가 자신의 미그 25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 미국 기술자들은 그것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진공관 전자장치와 제한된 기동성을 가진 조잡한 요격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하 2.5까지 가속하고 8만 피트까지 상승하여 미국 폭격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후 착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F-15 이글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 후반 소련의 미그 25와 미그 23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었습니다. 맥도넬 더글라스는 1969년에 공군 계약을 따냈습니다. 첫 비행은 1972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것은 1975년 9월에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설계 철학은 가장 빠른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기동성, 레이더, 무기, 그리고 조종사 훈련을 통해 제공권을 목표로 했습니다. F-15는 마하 2.5까지 비행 가능했지만 마하 0.9에서 1.2 사이의 전투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추력 대중량비는 1.07 대 1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직으로 가속하고 구지를 지속적으로 선회하며 해수면에서 6만 5천 피트까지 전투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핵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AN/APG 63 펄스 도플러 기술을 특징으로 하여 룩다운 슛다운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아래의 목표물을 지상 잡음 속에서도 추적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간 펄스 반복 주파수 모드는 무기 사용에, 높은 펄스 반복 주파수 모드는 추적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F-15 조종사들은 미그 25의 구식 레이더로는 탐지조차 할 수 없는 목표물을 찾아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F-15는 여러 무기를 탑재했습니다. 그것은 사정거리 35마일의 AIM-7M 스페로우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가졌습니다. 근접 전투를 위해 AIM-9 M-사이드 와인더 적외선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M-61A1 벌컨 기관포도 장착했습니다.
이 기관포는 940발을 장전하고 분당 6,000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매년 200시간 이상 비행했습니다. 넬리스와 카데나 기지의 가상 적기 비행대는 소련의 전술을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레드 플래그 훈련과 이종기 공중 전투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F-15 조종사들은 미그 21 프로필로 비행하는 F-5와 대항하여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그 29를 모의하는 F-16과 대항하여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조종사들은 매년 100시간 정도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연료와 가상 적기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상 관제 요격에 의존하여 유도를 받았습니다. 소련의 교리는 암기되었지만 진정으로 내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공대공 전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F-15C 조종사들은 34대를 격추했습니다. 여기에는 5대의 미그 29, 2대의 미그 25, 8대의 미그 23, 그리고 2대의 미그 21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6대의 미라지 F-1과 2대의 수-25를 격추했습니다. 공중전에서 F-15의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F-15 이글은 완벽한 공대공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1975년부터 2025년까지 104대 격추와 무손실을 달성했습니다. 단 한 대의 F-15도 공중전에서 적기에 의해 격추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대도 말입니다. 미그 25의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F-15 조종사들은 60마일 밖에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추를 위해 위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스바트 조종사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릭 톨리니의 1월 19일 격추는 그의 유일한 공대공 승리였지만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58번째 전술 전투 비행대 총 격추수의 16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고릴라 비행대는 사막의 폭풍 작전 동안 16대를 격추하여 모든 비행대 중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톨리니는 전쟁 후에도 계속 비행하며 성공적인 공군 경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다른 조종사를 죽였다는 현실을 느꼈습니다. 그는 전투 상황에서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몇 년 후 톨리니는 공군을 떠났습니다. 그는 불교에 귀의하여 명상, 철학, 고통과 연민의 본질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콜사인 클루소, 레이건 대통령 공군의 미국 전투기 조종사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것은 202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책에서 톨리니는 미그 25를 격추한 것에 대해 회고했습니다. 그는 전쟁 기계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계 태엽처럼 단단히 감기면 무언가는 결국 터지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개들을 풀어놓는다는 말이 매우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은 최종적이기에 나중에 그들을 모으거나 불러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인 이라크 조종사에게는 이름과 가족, 그리고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조종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명령을 따르며 침략자로부터 조국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적을 만듭니다. 그러나 적들 또한 여전히 인간입니다. 톨리니는 자신의 행동과 화해한 채 사망했습니다. 그는 전투의 필요성과 폭력의 대가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공유된 인류애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전선 너머에서도 전사들이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2지 스플릿 S를 조종하여 첫 번째 미그기를 거의 격추할 뻔했던 레리 체리피츠는 공군 경력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F-15C, 꼬리번호 85, 0099는 이제 격추 표시를 달고 있습니다. 녹색 별이 동체해 보입니다. 이것은 한 대의 이라크 미그 25 폭스바트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릭 톨리니 대위의 F-15C, 꼬리번호 85, 0101은 퇴역 후 뉴잉글랜드 항공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그것은 격추 표시가 보이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1년 1월 19일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1월 19일의 전술적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넬리스 공군 기지에 있는 미합 중국 공군 무기학교에서 F-15 조종사들은 여전히 톨리니의 교전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톨리니가 이라크의 함정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배웁니다. 또한 왜 그가 더 가까운 위협을 무시했는지도 연구합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자신의 편대를 격추 위치에 놓았는지 분석합니다.
핵심 원칙은 상황 인지 능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의 전술을 인지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공격적인 위치 선정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소련의 전술 교리는 속도와 화력을 강조했습니다. 빠른 요격기를 발진시켜 미사일을 발사하고 적이 반응하기 전에 교전에서 이탈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베사 함정은 미국의 예측 가능한 행동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위협에 먼저 교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방의 표준 교리였습니다. 톨리니의 결정은 이러한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함정을 간파하고 미끼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진짜 위협을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는 미그-25 두 대가 한 발도 발사하기 전에 모두 격추했습니다. 현대 F-15 훈련은 이 교훈을 통합합니다. 조종사들은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평가하고 적의 패턴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정은 교과서적인 절차가 아닌 전술적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교전은 또한 F-15의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한 레이더, 더 나은 미사일, 그리고 공격적인 조종사 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점 덕분에 미군 조종사들은 이라크 적기보다 더 멀리 보고 먼저 사격하고 더 빠르게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조종사들이 무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견고한 소련 전술을 따랐습니다. 집게발 기동은 다른 분쟁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항공기와 더 나은 지원을 받는 잘 훈련된 미군 조종사들에 맞서 이라크의 전술은 실패했습니다. 이 지원에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 시스템 항공기, 공중 급유,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걸프 전쟁을 넘어섭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훈련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술적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의 계획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쪽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1991년 1월 19일에 격추된 이라크 미그 25 조종사 2명에게는 어떠한 공공기념물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서방 자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걸프 전쟁 당시의 이라크 공군 기록은 여전히 기밀이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비행했고 싸웠으며 사망했습니다.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두 조종사 모두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낙하산이 관측되어 생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탈출 이후에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걸프 전쟁 중 이라크 공군의 공중전 손실은 23대의 항공기를 초과했습니다. 수백 대의 항공기가 지상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승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공중전의 인적 손실은 종종 보이지 않습니다. 조종사들은 종종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을 죽인 적군 외에는 아무런 목격자도 없습니다. 묘비도 추모식도 없습니다. 비어있는 조종석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슬픔에 잠긴 가족들만 남습니다. 1월 19일 이후 이라크 공군의 사기는 무너졌습니다. 미그-25 두 대를 잃었지만 격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함정은 실패했고 미군 F-15는 무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월 28일까지 이라크의 가장 최신 항공기 80이 대가 이란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은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인지 현명함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란으로 비행한 조종사들은 생존했습니다. 한편 남아있던 조종사들은 불가능한 역경과 싸웠습니다. 1월 30일에 있었던 사무라 작전은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 후 이라크 조종사들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전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연합군의 제공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지상작전 동안 단 한 번의 이라크 공군 공격 출격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미그-25 15대는 2003년 침공 이전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군 공습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보존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발견되어 파괴되거나 노획되었습니다. 소수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아마도 이라크 사막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릭 톨리니는 1991년 1월 19일에 미그-25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공식 기록이 이를 확인합니다. 훈장 표창에 이 사건이 언급됩니다. 전투 보고서에는 그 작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그 순간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결정의 무게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0초 만에 함정을 인지한 사실 또한 생략합니다.
미국이 두 대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을 때의 아드레날린 급증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격추의 만족감과 그 이후의 불안감도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레리 피츠가 12G의 힘을 견딘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투 기동의 신체적 고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항공기를 손상시킬지라도 격추를 달성하려는 결심 또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라크 조종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 비행한 그들의 용기 또한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집에서 기다리는 그들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탈출하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역사는 F-15C 이글스가 이라크 상공에서 제공권을 유지했다고 명시합니다. 34대의 격추가 있었습니다. 손실은 없었습니다.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라크 상공에서 싸웠고 죽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라크 조종사들은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측 모두 용감했습니다. 한쪽은 더 나은 항공기, 더 나은 훈련, 그리고 더 나은 지원을 가졌습니다. 그쪽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무언가를 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알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기록 보관소에서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불가능한 역경과 싸운 조종사들을 다룹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았던 병사들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꾼 전사들도 다룹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아니면 캐나다에 계신가요? 어쩌면 호주, 인도 혹은 필리핀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복무했던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단지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릭 톨리니 대위, 레리 피츠 대위, 존 켈크 대위,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 대위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맞섰던 이라크 조종사들을 기억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